내일 있을 금리 인상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까지 금리 인상 의지를 겉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뭐 내일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3시에 이제 그 성명서가 발표되고요. 네. 현지 시간으로 2시 반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 반, 네. 동부 시간으로. 그러니까 이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을 텐데 네. 분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점도표는 없고요. 네. 그리고 경제 전망도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아마 기자들이 50bp 내일 인상하는 거는 기정사실이니까 네. 6월 FOMC에 75bp가 지금 좀 화두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상할 거냐 이제 이걸 질문할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아마도 시장에서는 뭐 두 가지 답변이 있겠죠. 즉답은 안 하겠지만 뭐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라든지 네. 아니면 75bp는 그렇게 급박한 뭐 긴축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하면, 근데 75bp 인상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좀 힌트가 있을 거고요. 네. 제 생각에는 내일 50bp, 6월에 50bp, 또 7월에 50bp 이렇게 해서 와. 50bp 한 3번 인상, 빅스텝을 한 3번 정도 밟고, 네. 그리고 이제 9월이니까요. 네. 9월 달에 25bp 이렇게 해서 11월 초에 중간선거를 맞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하면 2.75 정도, 2.5에서 2.75 정도의 기준금리를 가지고 11월 중간선거를 맞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뭐 다 아시듯이 양적 긴축이죠. QT가 어떻게 될 거냐. 시장의 컨센은 지금 350억 달러 네. 시작해서 9월 달에 이제 950억 달러로 이제 조금씩 늘려가는 이제 그런 스텝을 예상하고 있는데, 의외로 이제 내일부터 뭐 인플레 때문에 한 500억 달러부터 시작한다. 월가에서도 이제 그렇게 보는 하우스도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500억 달러 하고 또 다음 달에는 뭐 바로 800억 달러로 한다든지. 네. 시장 예상보다는 양적 긴축을 조금 급박하게 빠르게 스피디하게 만약에 가져간다면 시장은 조금 약간 혼돈에 빠지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뭐 이런 연준의 긴축 행보는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영향은 조금 제한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중립금리 한 2.25에서 2.5% 정도의 기준금리는 올해 11월에서 12월 정도에 도달하는 걸로 시장은 이미 알고 이미 알고 때문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보다 더 매파적이지 않으면 사실은 시장은 비둘기로 해석을 하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난주에 나왔던 뭐 GDP 마이너스 1.4 네. 미국 1분기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경기가 확장 속도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빠르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런 발언이 나오면 파월의 입에서, 그러면 시장은 이게 좀 금리를 그렇게 한 25bp씩 올리겠구나. 네. 다음 달부터. 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니까요. 내일 이후에 어쨌든 더 매파적으로 갈 확률보다는 조금 더 비둘기적으로 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리고 지금 시장은 다 프라이싱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정도를. 네. 가격이 이미 많이 반영되어 있기 네, 때문에. 네. 자, 저희가 미국에 관심 갖는 이유가 사실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맞습니다. 때문인데, 만약에 이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빅스텝으로 뭐 두세 번? 네. 그 이상? 그렇게 금리 인상을 미국에서 하게 됐을 때 우리나라 뭐 경기나 아니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9월까지는 달러가 강하게 움직이는 네.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네. 긴축이, 네. 금리 인상이. 시장이 다 뭐 50bp 빅스텝을 한 3번 정도 할 거라는 것을 지금 견지하고 있지만, 네. 막상 9월 정도까지는 빅스텝을 하는 기간 동안은 시장이 굉장히 조금 조심스럽게 반응한다고 할까요?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환율도 지금 달러 인덱스가 한 103 정도인데 네. 한 105, 106 정도까지 더 이렇게 강세로, 네. 달러 원도 지금 1,300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네. 이게 조금 1,300원에 근접하거나
뭐 일시적으로 뚫을 수도 있고요. 네. 이제 이런 뭐 원화 약세, 달러 강세 구도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한두 분기는. 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어쨌든 한국 주식, 폭넓게는 이머징 주식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가 어쨌든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네. 물가인데 이 물가 상승률이 이제 뭐 4월부터는 좀 꺾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전년 동월비로 우리가 계산을 하기 네, 때문에 그렇죠. 네, 기저효과도 있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라든지 이런 뭐 특수한 요인들이 작년에 물가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빠지거든요. 그래서 뭐 늦어도 4월 지표, 아주 늦어도 5월 달부터는, 그러니까 2분기부터는 물가가 이제 피크아웃 할 텐데 네. 그렇다고 해도 아마 한 2분기, 3분기 정도까지는 한국, 뭐 중국, 또 일본, 독일 이런 그 공업 국가, 공업 수출 국가들의 우리나라를 포함해서요, 무역 수지가 굉장히 좀 적자 내지는 우리나라 적자를 좀 지속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벌써 66억 달러, 지금 1분기 4월까지 지금 그렇게 100억 달러를 넘보고 있는데 네. 이런 적자가 유가가 이제 완전히 뭐 80불 아래라든지 네. 이렇게 내려오지 않는 한 무역 수지를 계속 이제 건드릴 것 같습니다. 적자 쪽으로. 네. 그러면 원달러가 조금 계속 약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은 좀 안 좋고 공백이 있을 거고, 그리고 연준도 통화 긴축의 고삐를 빅스텝으로 계속 끌고 가는 그런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네. 구간이 제가 볼 때는 지금 5월 초니까 8, 9월까지는 네. 조금 여름을 지나야 조금 이제 찬바람이 불어야 네.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잔잔해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뭐 아직까지는 긴장을 주식시장이 아주 그냥 뭐 이렇게 다 털고 이렇게 좀 강세장으로 바로 갈 수는 없는 네. 그런 애매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급 공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뭐 정리하면 당분간은 미국에서 이제 QT를 계속 네.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달러가 강해지고, 네. 달러가 강해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쉽게 들어오기에는 과거 대비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가 좀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뭐 바로 이렇게 반등하거나 네. 다시 좋아지기는 어렵다. 네, 이렇게 보는 그래서- 게 맞을까요? 네, 네. 뭐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좀 뭐 변동성은 계속 있고, 네. 그리고 방향성은 뭐 아주 아래로 내려가기는 경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아주 약세장이 바로 올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렇다고 강세장이 오기에도 그쵸. 조금 약간 뭐 이렇게 뒷심이 딸리는. 그래서 올라가는 거를 쫓아가서 지수를 더 이렇게 높은 고지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 좀 물린다고 그러죠. 그쵸, 좀 주식을 조금 더 고점에서 물리고, 네. 내려갈 때는 더 내려갈 것 같으니까 못 사는데 반등하고. 네. 그래서 이런 그 투자자들이 혼돈에 빠지는 기간이 앞으로도 한두 분기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시기에는 어쨌든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면서, 그렇다고 뭐 아주 초약세장은 아니니까요. 네, 네. 그렇죠. 뭐 종목별로 접근하면 까다로운 장이지만 그래도 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경기 침체는 거의 필수적이다. 이제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경기 침체가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서 좀 제일 강한 편이고요. 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유로존이 선진국 안에서는 제일 조금 뭐 원자재 때문에 네. 특히 원전 비중이 낮은 독일이 굉장히 취약하고, 네. 독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지난번에 IMF에서도 굉장히 많이 깎았습니다. 2.1%로 전망하고. 그 다음에 앞서 좀 말씀드렸듯이 공급망 지금 교란 요인과 원자재가 적절하게 공급되지 않는다든지, 네. 아니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원가 상승을 압박을 받는다든지, 이런 국가들이 좀 공업 수출국이거든요. 네, 한국, 네. 대만, 또 대만은 뭐 IT 비중이 높으니까 중국, 일본, 독일 이런 쪽이 경기가 조금 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보다는. 네.
네, 그리고 미국은 전 세계 경제의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어제 고용 보고서 노동부에서 이제 그 졸트라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네. 근로자 한 명당 1.94개인가 거의 한 2개 가까운 일자리를 지금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일자리가 지금 불균형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그 조금 더 유리한 직장을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일자리가 좀 풍부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제 다 고용이 될 때까지는 물리적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고요. 네. 그리고 통상적으로 물가가 올라갈 때 소비자들이 바로 소비를 줄이기보다는 네. 처음에는 이제 조금 계속 소비를 합니다. 임금도 오르니까요. 네, 네. 하지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지갑을 이제 닫기 시작한 시기가 있을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조금 서서히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임금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일자리가 좋기 때문에, 네. 미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는 1년 이내에 그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다. 물론 이제 미국이 좋다고 해서 나머지 나라들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전 세계 경기에 좀 중심을 잡고 있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 수출도 대미 수출도 그렇게 줄지 않고 네. 또 중국의 어떠한 가공물들도 수출도 그렇게 줄지 않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뭐 대중국 수출도 그렇게 크게 감소하지는 않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연결돼 있는 걸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좀 미국 경제에 이제 좀 미국 경제가 시들해지면서 한국 수출도 완전히 이제 좀 지금은 수입이 더 늘어서 무역 적자가 나지만 네. 수출이 이제 둔화돼 가지고 뭐 이렇게 경기가 좀 기업 가동률도 떨어지고 네. 고용 시장도 실업률이 올라가고 이렇게 심각한 우리나라 경기 침체도 내년 중반 정도까지는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경기 사이클의 레이트 사이클이다. 후반기다. 네. 얼리 사이클, 미들 사이클의 네. 이제 레이트 사이클인데 레이트 사이클에 이제 한 1년 정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네. 이제 주식 시장이나 혹은 여러 가지 자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부분들에 더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그럼 레이트 사이클인 네. 거예요? 보통 이 경기 순환에서 레이트 사이클에서의 자산 시장이 보여주는 특징 같은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레이트 사이클은 대체로 통화 긴축기고요. 네.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 조금 이자율에 취약한 업종들이 약하죠. 그래서 빅테크 미국 주가가 이제 뭐 빵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게 네. 지금 뭐 나스닥의 한 뭐 50% 정도가 고점 대비 한 50% 떨어졌거든요. 이미 네. 레이트 사이클의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PER이 좀 높은 주식들은 잘 안 됩니다. PER이 높은데 뭐 이익이 더 강렬하면 뭐 되겠지만 또 그게 좀 쉽지 않으니까. 뭐 굉장히 드문 일이니까요. 네,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퍼가 낮은 뭐 그다음에 현금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런 주식이라든지 또 실적이 또박또박 꽂히지만 PER이 너무 높진 않은 이제 지금 IT 부품주들 소재 부품 장비 또 헬스케어 이런 쪽에서 PER이 낮은 쪽 주가들이 사실은 저도 주가를 쳐보면 네. 아니 이렇게 많이 올랐어 이런 종목들이 덜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분기 실적이 괜찮거든요. 이번 네. 분기도. 네, 그런 종목들은 뭐 계속 월봉이 계속 우상향이에요. 이런 시절에.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되는 거죠. 뭐 퍼 쳐보면 뭐 올해 예상이익 기준으로 뭐 한 지금 20배인데 뭐 한 10배 중반 정도 떨어진다든지 네. 15배에서 뭐 10배 초반으로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착한 PER을 갖고 있는 네. 안정 성장주 네. 이런 것들이 레이트 사이클에서 조금 좋고요. 네. 그리고 스타일이 조금 가던 종목보다는 순환매가 조금 빨라지는 게 좀 레이트 사이클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이 계속 올라가는 걸 사는 게 이제 모멘텀 전략이라고 하는데 네. 그 힘이 딸리니까 유동성의 힘도 딸리고 네. 경기나 기업의 이익
이제 엔진도 약해지는 거죠. 경기는 좋은데 좋아지는 정도가 조금 떨어지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그 전에 워낙 좋았으니까. 네, 네. 그 산에 올라갈 때 이제 거의 정상 부분에서 좀 숨이 많이 차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네. 경기 펀더멘탈이 이렇게 좀 원활하지 않으니까 네. 올라가는 종목 수가 줄지요. 음, 떨어지는 종목 수가 많아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거 약세장인데 내가 가진 종목들만 떨어지네. 뭐 이렇게 해서 좀 분위기가 안 좋죠. 돈 버는 사람들은 뭐 좀 적어지고. 네. 경기 사이클 초반 때는 아무거나 사도 먹었는데 그죠. 레이트 사이클에서는 정말 조준 사격 잘해서 딱 그냥 뭐 좀 하지 않으면 네. 뭐 실수하기 좀 쉽죠.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얼리, 미들, 레이트 사이클이 있는데 레이트 사이클에는 힘있게 치고 나가지는 못했지만 뭐 PER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펀더멘털이 괜찮은 기업들 네.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이제 순환매처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키 맞추기처럼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그러면 투자자들이 말씀하신 그런 레이트 사이클에 맞는 뭐 종목이나 섹터를 봐야 될 텐데 네. 뭐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내년까지 좀 그 공급망 이슈가 계속될 거기 때문에 경기 순환주를 투자하는 건 조금 조심하자. 그러니까 뭐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네. 목표가를 조금 보수적으로 뭐 소재, 뭐 건설 내지는 뭐 조선, 화학, 철강 이런 쪽이겠죠. 네. 네. 순환하는 경기에 네. 따라 순환하는 네. 주식들. 네.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원가 상승 압박도 있고 생산 차질 요인들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목표가를 조금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하거나 시장의 컨센보다 조금 보수적으로 잡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런 쪽의 스타일, 그 경기 순환주 쪽에서는 정말 에이스만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 나눴듯이 PR이 너무 높은, 물론 지금 미국의 PR도 애플이 뭐 25배, 뭐 아마존이 35배 많이 내려왔습니다. 네.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작년에 유행하던 BBIG 이런 것들은 퍼가 아직까지도 높고 PBR도 주가 순자산 비율도 지금 5배에서 10배 사이에 많이 포진해 있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이 바로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뭐 바닥을 다진다든지, 네. 뭐 옆으로 횡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기간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너무 섣불리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실적이나 펀더멘탈을 따져보시라고 저 말씀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멀티플이 높은 성장주는 조금 천천히 투자하거나 아니면 혹시 주가가 의외로 이제 뭐 지지선을 깨고 뭐 코스피가 정말 대폭락한다. 네.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것을 사야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적극적인 투자는 고성장주, 고퍼주에 조금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반대로 실적주, 배당주, 그 다음에 안정성장주, 그 다음에 그 원가가 계속 올라와서 기업들을 이제 마진을 압박할 텐데, 갉아먹을 텐데, 그걸 이제 전가시킬 수 있는, 전가시킬 수 있는 거는 그런 기업은 미국에는 이제 뭐 상당히 글로벌 소비재, P&G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뭐 파이자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뭐 카드 회사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이번 분기 실적도 좋거든요. 가이던스도 괜찮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글로벌 그런 기업들은 조금 드무니까 K 콘텐츠 외에는 조금 뭐 음식료라든지 내지는 어쨌든 원가를 뭐 소비자들한테 전가시키거나 이렇게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계속 날 수 있는 또 매출이 줄지 않을 수요가 줄지 않는 그런 섹터를 그래도 그쪽에 머물러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그러니까 뭐 정리하면 지금까지는 왜 이렇게 안 올라 했던 약간 매력이 떨어진다 생각했던 주식들이 오히려 지금은 더 나을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많이 올라가는 주식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퍼가 높은 성장주들 이런 것들의 인기가 많았다면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이클상 레이트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에 오히려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나가는 보수적으로 투자해나가는 방식이 맞다. 네. 그래서 네. 뭐 사람들이 가치냐, 밸류주냐, 성장주냐 뭐 이렇게 많이 네. 하지 않습니까?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장주보다는 조금 가치주 쪽에 머무는 게 좋을 것 같다. 가치주는 뭐 지금 시멘트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철강도 이제 큰 철강주보다는 자그마한 철강주들, 네. 그다음에 뭐 제이지, 음식료, 뭐 내수주 이런 쪽에 이제 가치주들이 이제 숨어 있거든요. 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그런 가치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이제 말씀도 한번 하셨었는데 그 유동성으로 지난 2년간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 많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하셨었어요. 근데 2022년에 올해 들어서의 한국 부동산 시장은 조금 안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집값을 올렸던 가장 큰 요인이 유동성인데 그렇죠. 이제 QT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도 시작할 거고 뉴질랜드도 시작하고요. 영국도 시작하고 유로존도 지금 9월 달부터는 시작할 것 같은 지금 계속 코멘트를 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주는 변곡점에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집값을 올려왔던 어떤 그 유동성 요인이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 뭐 급격하게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연준의 자산, 대차대조표 자산하고 집값을 그려보면 전 세계 집값이 같이 동행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 유동성이 얼마나 줄 거냐, 또 뭐 금리가 얼마나 올라갈 거냐. 지금 미국의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도 지금 5%대 초반으로 거의 1년 사이에 200bp 올라 있거든요. 많이 올랐네요. 근데 이제 집값이 잘 안 떨어지는 것이 지금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또 마감재 혹은 목재, 뭐 창문 이런 것들을 못 따라서 주택 완공이 안 되니까 요즘에 뭐 그것 때문에 소송도 그러더라고요. 쇼티지,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혼돈스럽죠. 유동성은 조금씩 이제 옥죄어 오는데 그리고 이제 하반기 되면 더 옥죄어 올 건데 좀 공급 요인은 여전히 좀 미국 같은 경우는 집값을 좀 계속 강세를 만들고 있고요. 금리는 계속 올라서 소비자들이 주택 구매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거의 한계에 달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집값이 조금 불리해지는 상황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디테일하게 우리나라의 뭐 임대차 3법이라든지 공급 요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투자 심리를 조금 차분하게 만들 거냐. 뭐 새로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겠죠.